저도 나중에 어머니를 요양원에 꼭 보내드릴게요. 며느리의 이 한마디에 75세 정숙자 씨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속이 다 시원하네. 이제야 살 것 같네. 하며 좋아하던 그 순간 며느리가 모든 걸 듣고 있었던 겁니다. 25년을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깨닫지 못했던 정숙자 씨. 그녀에게 닥친 충격적인 현실과 그 후의 놀라운 변화. 내가 던진 말과 행동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무서운 진실. 과연 정숙자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뭔가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정숙자 씨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 해방의 날. 어머니 가방 챙겼어요? 내 목소리는 일부러 밝게 만들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이날이 왔다. 25년. 사반세기를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아니, 함께 살았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75세인 내가 94세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건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다. 나도 이제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 나이다. 그런데도 시어머니 식사 챙기고 약 챙기고 화장실 모시고 목욕시켜드리고 끝이 없었다. 숙자야, 내가 정말 가야 하나?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도 나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어머님, 거기가 훨씬 좋아요. 간호사들이 24시간 계시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도 많으시고요. 여기서 저랑만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으실 거예요. 거짓말이었다. 시어머니는 여기가 좋다고 했다. 익숙한 집이 좋고 며느리가 해주는 밥이 좋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체력적으로 한계라고 남편을 설득했다. 남편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의 건강도 중요하니까.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창밖만 보셨고 나는 핸들을 잡은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봤다. 2. 시원한 오후. 요양원에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집에 돌아온 건 오후 2시쯤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다. 집이 넓어 보였다. 아니, 실제로 넓어진 건 아니지만 그렇게 느껴졌다. 여보, 점심 먹을래요? 남편이 물었지만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다른 뭔가를 하고 싶었다. 나 어머니 방 좀 정리할게요. 지금? 좀 쉬다가 하지 그래요? 아니요, 지금 하고 싶어요.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다. 94년을 살아온 한 사람의 흔적이 가득했다. 낡은 옷가지들, 오래된 사진들, 먹다 남은 약들, 고장난 라디오, 수십 년 된 화장품들. 나는 큰 쓰레기 봉투를 들고 들어갔다. 하나씩 집어넣기 시작했다. 입지 않는 옷, 필요 없는 서랍장, 오래된 이불들. 손이 점점 빨라졌다. 1시간쯤 지났을까? 방이 거의 비워졌다. 텅 빈 방을 보니 가슴 한쪽이 시원해졌다. 아휴, 속이 다 시원하네.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튀어나왔다. 이제야 살 것 같네. 진작 보낼걸. 하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정말로 웃음이 나왔다. 25년 동안 나를 짓눌렀던 무게가 벗겨진 기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어머니. 문소리와 함께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 며느리 은지가 문간에 서 있었다. 언제 왔는지 얼마나 들었는지. 은지야, 왔니? 윤우는? 학교 끝나고 집에 있어요. 할머니. 잘 모셔다 드렸어요? 은지의 표정이 묘했다. 뭔가 불편해 보였다. 응, 잘 모셔다 드렸지. 거기 시설도 좋고. 어머니, 할머니 안 계시니까 좋으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말은 멈출 수 없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다. 나는 정말로 좋았으니까. 그럼 좋다마다. 맨날 덩실덩실 춤출 것 같다니까. 나는 어깨를 들썩이며 우스갯소리까지 했다. 하지만 은지는 웃지 않았다. 어머니. 은지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이 이상했다. 차갑다기보다는 단호했다. 그렇게 좋아하시니 저도 나중에 어머니 요양원에 꼭 보내드릴게요. 3. 얼어붙은 순간. 세상이 멈췄다. 심장이 멈췄다. 시간이 멈췄다. 다리에서 힘이 죽 빠지는 게 느껴졌다. 무릎이 후들거렸다.
벽을 짚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이다. 뭐라고? 어머니가 시할머니 요양원 보내신 것처럼 저도 나중에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드리면 되겠네요.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니까요. 은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화가 나 있거나 비꼬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게 더 무서웠다. 은지야, 그게 무슨... 어머니, 저 가볼게요. 윤우 혼자 있어서요. 은지는 돌아서서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저도 나중에 어머니를 요양원에 꼭 보내드릴게요.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메아리처럼 저주처럼. 여보. 남편을 불렀다.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은지가 방금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끝없는 밤. 천장만 바라봤다. 옆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 같았으면 시끄러워서 짜증이 났을 텐데 오늘은 그조차 반가웠다. 적어도 이 집에 나 혼자만 있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드릴게요. 은지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생각해보니 나는 은지 앞에서 시어머니 흉을 많이 봤다. 아이고, 진짜 답답해 죽겠네. 맨날 같은 말만 10번씩 하시고. 은지야, 너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지 마라. 진짜 힘들어. 윤후야, 할머니 방에는 들어가지 마라. 냄새 나니까.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때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시계를 봤다. 새벽 2시.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물을 마시려다가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게 됐다. 오늘 오후에 다 비워버린 그 방. 문을 열었다. 달빛만이 텅 빈 방을 비추고 있었다. 25년. 시어머니는 이 방에서 25년을 사셨다. 남편을 여인 슬픔을 이 방에서 삼키셨다. 외로움을 이 방에서 견디셨다. 늙어가는 몸을 이 방에서 받아들이셨다. 그리고 나는 오늘 그 모든 것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기억의 파편들. 잠을 포기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옛날 생각이 하나둘 떠올랐다. 40년 전 내가 처음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지금의 시어머니는 50대였다. 건강하시고 목소리도 크시고 집안일도 척척 하시던 분이었다. 숙자야, 여기 와서 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숙자야, 우리 아들 좋아하는 음식이 이거거든. 꼭 해줘라. 숙자야, 며느리가 집안의 기둥이야. 내가 잘해야 이 집이 잘 돌아간다. 매일매일이 배움의 연속이었다. 힘들었다. 시어머니 눈치 보는 게 싫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절대 저렇게 안 할 거야. 내가 시어머니 되면 며느리한테 잘해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변해갔다.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요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어머니, 좀 쉬세요. 맨날 나서서 이것저것 하시니까 더 힘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점점 작아지셨다. 목소리도 작아지시고 행동도 조심스러워지시고 당신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셨다. 그리고 나는 그게 편했다. 소파에서 고개를 들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다. 10년 전쯤 찍은 사진. 시어머니, 남편, 아들, 나, 은지, 윤후. 모두가 웃고 있었다. 시어머니도 웃고 계셨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의 웃음이 조금 어색해 보였다. 억지로 웃으시는 것 같았다. 눈물이 났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붙이지 못한 채 아침을 맞았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남편은 더 묻지 않고 출근했다. 아들은 정년퇴직했지만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매일 나간다. 혼자 남았다. 집이 너무 조용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고요함을 그렇게 원했는데 막상 혼자 있으니 무서웠다. 핸드폰을 봤다.
은지에게 전화를 걸까? 뭐라고 말하지? 사과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10번도 넘게 반복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은지였다. 윤우와 함께. 어머니, 윤우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윤우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뛰어왔다. 할머니. 증조할머니는요? 증조할머니 어디 갔어요? 작은 손으로 나를 잡아당기는 윤우를 보며 나는 무너졌다. 윤우야. 증조할머니는 다른 곳에 계셔. 왜요? 언제 와요? 증조할머니가 나한테 사탕 주기로 했는데. 윤우야, 증조할머니는 이제 여기 안 사셔. 왜요? 할머니가 쫓아냈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쫓아낸 게 아니라 증조할머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으로 가신 거야. 거짓말. 증조할머니는 여기가 좋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쫓아낸 거예요. 윤우가 울음을 터뜨렸다. 은지가 윤우를 안았다. 윤우야, 그만 울어. 할머니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은지가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연민이 섞여 있었다. 7. 요양원 전화. 은지와 윤우가 돌아간 후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요양원입니다. 저 어제 입소하신 박정희 어르신 보호자인데요. 어머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잠시만요. 대기 음악이 흘렀다.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보호자님, 어르신께서는 아직 적응 중이세요.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고요. 오늘 아침 식사도 거의 안 하셨습니다. 그래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보고 싶다고.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며느리가 보고 싶다고. 나는 시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았다. 시어머니 없는 이 집이 좋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를 보고 싶어 하셨다. 거실을 서성였다. 텅 빈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쳤다. 발걸음이 멈췄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제 다 비워버린 방. 하지만 한 구석에 쓰레기 봉투가 아직 남아 있었다.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 봉투를 열었다.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다. 사진첩을 펼쳤다. 8. 사진 속의 진실. 첫 페이지에 흑백 사진이 있었다. 젊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결혼 사진인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정말 예뻤다. 행복해 보였다. 다음 페이지. 아기를 안고 있는 시어머니. 그 아기가 내 남편이었다. 시어머니의 미소가 밝았다. 페이지를 넘기며 시어머니의 인생을 거슬러 올라갔다.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 시댁 식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친구들과 여행 간 사진.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진이 달라졌다. 시아버지가 없는 사진들. 혼자 계신 시어머니. 웃고 있지만 눈가에 슬픔이 서려 있는 얼굴. 그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들. 사진 속 시어머니는 항상 가장자리에 계셨다. 중심이 아니었다. 주인공이 아니었다. 사진첩 마지막 페이지에 메모가 있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다. 이 집 식구들과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 비록 나는 이제 늙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 곁에, 손자 곁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숙자야,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나도 빨리 가야 하는데 자꾸 오래 살게 되네. 미안하다. 읽다가 눈물이 쏟아졌다. 미안하다는 말. 시어머니는 왜 미안해 하셨을까?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저 나이가 들었을 뿐인데. 그저 며느리와 함께 살고 싶었을 뿐인데. 미안해해야 할 사람은 나였다. 9. 깨달음. 바닥에 주저앉았다. 25년. 시어머니는 25년 동안 이 집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계셨다. 당신의 공간이 줄어들고 당신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당신의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 곁에, 손자 곁에, 그리고 며느리 곁에 있고 싶으셨으니까. 나는 무엇을 했나? 맨날 덩실덩실 춤출 것 같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한 말. 시어머니가 떠나서 춤출 것 같다고 한 그 말. 그리고 은지의 대답. 저도 나중에 어머니를 요양원에 꼭 보내드릴게요. 은지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것처럼 은지도 나에게 할 권리가 있었다. 아니, 권리가 아니라 그게 당연한 순서였다. 나는 은지에게 본을 보여줬다.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노인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리고 은지는 배웠다. 10. 결정. 벌떡 일어났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여보, 어머니 다시 모셔와야겠어요. 뭐라고요? 어머니 다시 모셔와야겠어요. 지금 당장. 숙자씨, 무슨 소리예요? 어제 그렇게 힘들다고 해서 보낸 건데. 알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여기 계셔야 해요. 우리 곁에 계셔야 해요. 갑자기 왜 그래요? 어제 뭔가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남편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다. 알았어요. 그럼 내가 지금 가서 모셔올게요. 아니요. 제가 갈게요. 제가 가서 직접 모셔와야 해요.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부은 눈, 지친 얼굴. 하지만 결심한 얼굴이었다. 10일. 요양원으로. 요양원까지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다. 차를 운전하면서도 계속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나를 용서해 주실까? 속이 다 시원하네라고 한 내 말을 들으셨을까? 아니, 설령 그 말을 못 들으셨더라도 시어머니는 아셨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했는지. 요양원에 도착했다. 3층 301호. 시어머니 방.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렸다. 문 앞에 섰다.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간호사 목소리였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다. 창밖을 보고 계셨다. 등이 굽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천천히 돌아보셨다. 나를 보시더니 눈이 커지셨다. 숙자야. 내가 왜? 어머님, 집에 가세요. 뭐? 집에 가시자고요. 저희 집으로 다시 가세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숙자야, 나는 내가 힘들게 하고 싶지 않구나. 여기가 좋다. 여기서 지낼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님은 우리 집에 계셔야 해요. 하지만 어머님, 제가 못난 며느리였어요. 어머님을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하셨잖아요. 눈물이 흘렀다. 저는 어머님께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머님을 여기 두고 갈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으셨다. 숙자야. 고맙구나. 12. 집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따뜻했다. 어머님, 배고프시죠? 집에 가면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숙자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 몸도 챙겨야지.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할 수 있어요. 집에 도착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님, 방이 좀 비어 있어요. 제가 어제 정리를 해서요. 새로 꾸며 드릴게요. 그래도 되겠니? 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셨다. 침대에 앉으신 시어머니가 방을 둘러보셨다. 역시 우리 집이 좋구나. 익숙해서 그런가. 어머님, 이게 어머님 집이에요. 여기가 어머님이 계실 곳이에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남편은 어머니가 돌아오신 것을 기뻐했다. 그리고 은지와 윤우가 왔다. 증조할머니. 윤우가 달려가 시어머니를 안았다. 시어머니는 윤우를 꼭 안으시며 우셨다. 은지가 나를 봤다. 나는 은지에게 다가가 말했다. 은지야, 미안해. 내 앞에서 할머니 흉 많이 봤지. 나쁜 본 보여줬어. 어머니. 나는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 그런데 너한테 잘하라고만 했지. 정말 미안해. 은지가 미소 지었다. 어머니,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되죠. 저도 어머니한테 잘할게요. 나중에 어머니가 나이 드셔도 절대 요양원 안 보내드릴게요. 그 말에 눈물이 또 났다.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다. 13. 새로운 시작.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다. 시어머니께 더 친절해졌다.
짜증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대화를 더 많이 하려고 했다. 쉽지 않았다. 여전히 힘들 때가 있었다. 시어머니가 같은 말을 10번씩 하실 때,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실까봐 걱정될 때, 약 시간을 잊어버리실 때.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시어머니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며느리가 보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은지가 말했다. 어머니 요즘 정말 할머니한테 잘하시네요. 응, 그래야지. 어머니는 소중한 분이시니까. 저도 나중에 어머니한테 그렇게 할게요. 이번엔 그 말이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웠다. 은지가 나를 잘 모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본을 보여줄 것이니까. 14. 윤우의 장문. 며칠 후 윤우가 학교에서 장문을 써왔다. 할머니 이거 봐요. 선생님이 잘 썼대요. 장문 제목은 우리 증조할머니였다. 우리 증조할머니는 아주 늙으셨어요. 94살이에요. 머리카락도 하얗고 허리도 굽으셨어요. 하지만 저한테 사탕도 주시고 이야기도 해주세요. 한 번은 증조할머니가 어디론가 가셔서 보고 싶었어요. 근데 다시 오셔서 정말 기뻤어요. 할머니가 증조할머니를 잘 돌봐드려요. 밥도 해드리고 같이 산책도 해요. 저는 커서 할머니처럼 우리 엄마 아빠를 잘 돌봐드릴 거예요. 그게 효도래요. 장문을 읽으며 또 눈물이 났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말씀하셨다. 숙자야 고맙다. 이 할미를 다시 받아줘서.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님이 저를 용서해 주셔서. 용서할 게 뭐가 있니? 내가 힘들었던 거지. 그래도 어머님 앞으로는 제가 진짜 잘할게요. 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 저도 나중에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드릴게요. 그 말이 거울이 되어 내 모습을 비춰줬다. 나는 거울 속에 추한 내 모습을 봤다. 그리고 바꾸기로 결심했다. 15. 부메랑. 1년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 건강은 예전만 못하지만 행복해 보이신다. 은지와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다. 이제는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눈다. 어느 날 은지가 말했다. 어머니 진짜 감사해요. 갑자기 왜? 어머니가 할머니 대하시는 거 보면서 많이 배워요. 저도 나중에 어머니한테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는 그 말이 협박이 아니라 약속처럼 들렸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던진 말과 행동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면 며느리도 나를 함부로 대할 것이다. 시어머니를 사랑으로 대하면 며느리도 나를 사랑으로 대할 것이다. 그것이 세대를 이어가는 진짜 유산이었다. 오늘도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신다. 나는 차를 끓여 가져다 드렸다. 어머님 차 드세요. 고맙다 숙자야. 어머님 사랑해요. 처음으로 그 말을 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숙자야.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다. 부메랑은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사랑을 던지고 있으니까. 에필로그. 정숙자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도 나중에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드릴게요. 며느리의 이 한마디가 정숙자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과 행동을 던집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말이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던진 모든 것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며느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정숙자 씨는 다행히 늦지 않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시어머니를 다시 모셔왔죠. 하지만 모두가 이런 기회를 얻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서 본 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 큰 위로와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